자,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 것인데요. 그 전에 이제 157페이지 내용은 여러분이 100%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이 위에 특히 이 서식 비교에서는 최소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 이 두 번째 표에서는 우리가 제재, 흔히 말해 서식에 관련된 제재를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 서명 또는 날인과 서명 및 날인도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보충하세요. 그 서명 또는 날인의 개업공인중개사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라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이라고 하나 넣어 주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도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일반 중개와 정소중개도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아래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인데 이때 교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원래 수업인 159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 듣고 우리 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하나의 제도인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앞에 금인 얘기 잠시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금인제도 어디까지나 거래 계약서를 1대1로 가져가니 상대방보다 가격이 월등히 적어도 저 사람 분명히 다운 계약서 쓸 것인데 이 추론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제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 너무 떨어뜨리면 이 불을 들리죠. 매수인을. 너 팔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 높게 할 거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도 들어갑니다. 자, 159페이지 그대로 두고요.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거래한다면 어떻게 해라?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죠. 여기서 말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것이 있고 장래 취득할 대상물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현존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토지다, 건물이라고 된 것은 다 들어가요. 하되 앞에 아무리 지정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건물, 건축물 좀 구별해 드릴까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장래 취득할 권리입니다. 이 취득할 권리, 이거는 현존하는 것이고요. 장래라고 보시면 돼요. 하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입주권, 분양권이라고 적지만 그 앞에 법명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비법에 관한 입주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여 이 입주권이라고 하면 이 주택법에 관한 입주권만 생각하거든요. 불특정 동호수 계약 체결되기 전에 입주권이라고 하지만 이 정비법에 관한 입주권은 1가구 1주택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 말하여 그 지역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이렇게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조합 형태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붕괴시켜버려요. 나대지를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다. 자, 건물 짓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에는 좋은 위치다. 이쪽은 좀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거주하든지 간에 좋은 쪽으로 가지 나쁜 쪽으로 가길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히 집은 가긴 가는데 어떤 집이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 뭐 상당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권 다툼의 문제도 발생하고 하여튼 분명히 집은 주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집에 추첨을 해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 이렇게 돼요. 근데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여기서 말한 입주권 분양권 앞에 이 정비법이란 글자와 주택법이란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다 라고 하면 입주권이라고 하면 정비법에 관한 입주권이구나. 분양권이면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입주권은 어떤 것? 정비법에 관한 입주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래라고 하는 건 이익을 보는 상당한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중에 딱 꼴랑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 교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매매하면,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매매하면, 전국의 모든 입주권을 매매하면, 즉 정비법에 관한 입주권이죠. 그리고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하면 나오죠. 신고하라. 자, 신고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신고를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점은 매매 체결일로 기준합니다. 체결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보통 준도금 계약하고 나서 한 달이죠. 준도금 넣고 잔금 넣을 때 또 한 달. 그래서 체결일 기준. 이 잔금 지급일 아닙니다. 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하라.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할까요? 라고 나오죠. 부동산은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대상물 소재지에 가서 합니다. 대상물 소재지에 가서 한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장소가 있다면 어디 접수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이 신고하는 관청이라 하여 종전에 신고 관청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제도명을 바꾸었어요. 등록 관청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신고 관청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요. 없애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등록 관청입니다. 대상물 소재지의 요것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작년도하고 달리 신고 관청을 등록 관청으로 명칭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제재 금액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건 책에 보충해 드릴게요. 그래서 등록을 하되 이 관청은 어딜까? 대상물 소재지의 시, 군, 구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할까? 신고를 하게 되면 제도가 나오겠죠. 자, 우리 제도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기본 바닥이에요. 기본 바닥. 그리고 제가 도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도 보죠. 자, 제도는 의외로 간단해요. 절차라고 보셔도 돼요. 책은 조금 뒤에 볼게요. 제가 절차는 일단 등록 관청에 접수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겠죠. 자, 접수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요 내용 따라 조금씩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대상물의 일물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하나의 거래 하게 돼 있습니다. 요 매매는 일단 원칙은 당사자가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야기부터 출발할게요. 요런 조건이 충족이 돼요. 이제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할 때는 원칙은 뭐 원칙이라고 할까? 당사자가 하게 되면 공동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동신고. 당사자예요. 매도인, 매수인. 한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면 개공이 하게 돼 있어요. 하되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한 물건에 하나의 접수만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면 공동신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공동신고하면 개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한쪽 측면만 합니다. 이때 한쪽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식의 기재사항이 조금 달라요. 즉 당사자 공동신고일 때 기록하는 거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록하는 것이 좀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이 조금 달라져요.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접수했으니까 제출해야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제출할 때는요. 별도의 거래 계약서처럼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에 서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책에 나와요. 그 양식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제출하는데 당사자 공동신고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마다 조금은 달라요. 자, 요건 뭐 신고라고 해도 됩니다. 요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당사자 공동신고일 땐 원칙은 있고요. 여기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매도인이 가든 매수인이 가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매매는 매도인 금액만 나온 게 아니고 매수인 금액도 나오거든요. 누가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 뭐 당사자 중 1인이라고 할게요. 한 명 가면 돼요. 일방인이 가면 됩니다. 누가 가도 관계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개공이겠죠. 자, 그런데 내가 가기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할까? 대행을 하면 되겠죠. 예외적으로 대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외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소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출을 해요. 자, 다시 합시다. 소공은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이 가능해요.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신고는 누구만 한다? 개공이 개입되면 개공이 한다. 접수가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 이제 예외성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칙적으로 하는 이 당사자 중 1인이 할 때는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 하면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할 수가 있어요. 전자신고라고 합니다. 전자신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이 직접 방문도 가능해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로 또다또다 그리고 직접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행하는 사람은 이것만 가능해요. 전자는 못하고요. 직접 가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가셔야 돼요. 요거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가서 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서 매도인이 자신의 어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다가 보유하듯 시세 차익이 높아져서 팔 때 자기 금액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요 공동 신고를 하되 어느 일방이 접수할 때 도움을 안 주면, 즉 작성할 때 도움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변수가 생겨요. 그때는 단독으로 신고하라. 이렇게 돼요. 단독 신고. 이렇게 어느 일방이 반대를 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한데, 이때 단독 신고할 때는 어떻게? 전자와 직접 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단독 할 때만큼은 어떻게? 직접 와서 접수해라. 이렇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출을 이루어졌어요. 제출하게 되면 우리 현행 절차는 의외로 간단해요. 그 다음 검증이라는 작업이 나와요. 이제 검토해야 되겠죠. 검증을 하는데 우리는 이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요 위로 가고요. 요 밑에는 밑으로 가요. 하지만 여기 적는 거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검증을 하는데, 자, 저게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제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타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예를 들면서 제가 하나씩 지우겠습니다. 한번 먼저 이거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제가 좀 들게요. 자, 예. 여러분이 이제 토지를 샀어요. 예를 들어 농지를 샀어요. 이 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농지를 샀어요. 매매로. 자, 농지를 교환했어요. 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매매했어요. 자,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했어요. 아파트 상가라고 합시다. 아파트 속에 우리 상가 많죠? 상가 분양권을 매매했어요. 자, 또 이게 어떤 거 할까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를 매매했어요. 자,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했어요. 자, 요 정도 할까요?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합시다. 조금 더. 그건 별도로 해야 되니까. 자, 위에 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농지는 토지죠. 토지, 매매. 요건 해야 돼요. 체크할까요? 그냥. 하지만 대상물이 토지여도 매매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교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무허가 건축물도 허가를 안 받을 뿐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건축물이자 매매 들어가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이건 주택법상 내용이니까 돼요. 자, 그럼 상가 분양권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왜? 주택법은 상가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없어요. 자, 이제 이거 될까요? 이건 해야 됩니다. 토지이면서 매매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역시 토지이면서 매매니까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부동산거래신고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와의 관계성을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는 거 두 가지는 제가 먼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사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신고가 없어요. 다시 합시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가 없어져요. 예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지요. 토지거래 허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선행하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도 받고 어떻게? 즉 인가죠. 인가도 받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한다. 별도로 구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남았어요. 세 번째 바로 주택거래 신고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요게입니다. 자, 요거 하나씩 적어드릴까요? 외국인 토지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하니까 외국인 토지법에서 할 필요 없다. 요거는 둘 다 해야 된다. 구별되죠? 자, 요건데 여러분이 이제 주택거래 신고 어떤 지역을 한번 정할게요. 어떤 대한민국 중에 서초, 송파 뭐 이러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있습니다. 서초구. 자, 서초구가 있는데 서울의 서초구입니다. 자,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쪽 지역 서초구고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도 좀 정리하죠. 주택거래 신고가 되려면요. 먼저 지역 지정이 있어야 돼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 지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은 아파트에 국한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유상거래여야 돼요. 유상.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게 유상거래가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해서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처럼
주택거래신고, 단지 주택 중에 아파트만, 단지 지역 지정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지정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국내에. 지금은 지정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서초구가 이제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면서 대한민국 영토소유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또 무엇이 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도 같이 겹쳐버립니다. 근데 주택거래신고나 부동산 거래신고나 성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둘 다 할 필요 있을까? 하나만 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한 신고는 체결일부터 15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이고 얘는 15일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 날짜 때문에 그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없어요. 구별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이게 형식적 검증,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검증을 해요. 하다가 이제, 자, 내용이 좀 부족해. 검증을 하는데 좀 내용이 부실해요. 한 6살짜리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사 작업도 경우에 따라는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검증 다음은 이제 어떻게? 결과를 끄집어내야겠죠. 그 결과는 간단해요. 이거는 거민을 대체하는 역할인데, 자, 여기서 요걸 보지 말고요. 이 제도의 어떤 도식을 좀 보시면 돼요. 요즘 똑같이 조금 쓸게요. 요거 좀 지우고 제가 칠판이 작으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물이 인풋돼요. 자, 그러면 판단 기호가 나옵니다. 판단 기호가 나와요. 말은 뭡니다, 원래. 매매입니까? 라고 나와요. 매매인가요? Yes. 매매 아닙니다. 교환과 증여가 있겠죠? 그 거민으로 가요. 거민 제도로 해서 어떻게? 거민 신고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역할이거든요. 거민 증서라고 할까요? 거민서가 나오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상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매매이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이런 제도하고 결부가 되어 가지고요. 신고 접수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가요. 지금 이런 절차가 들어가요. 그러면 거민을 대체하는 증서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요 결과적을 부동산 거민 신청에 매수인이 받는 서류가 있어요. 부동산 신고 필증입니다. 부동산 신고 필증을 받으면 요게 거민 증서 역할을 해요.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전 등기하는 이런 모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 딱 떨어져 가지고 하나 별개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민원 신고인이에요. 이분들이 민원 신고인입니다. 공동신고 개공이 이 민원 신고인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신고했는가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자, 결과 절차를 마칠 때 신고 필증이라 하거든요. 자, 그럼 신고 필증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수인은 거민 받은 걸로 봐요. 거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거민 필증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면 되죠.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절차죠. 요거 좀 이제 설명을 여기 다시 할 거예요. 책을 보기 위한 준비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거래 당사자이든 개공이든 간에 이 민원 신고인이죠. 신고인이 이제 접수를 해요. 그러면 관할 그 대상물 소재 지역의 등록관청 시군구가 등록관청이라 줄여 적을게요. 이 등록관청이 접수가 되면 과연 이 가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어디다 하냐 하면 국토교통부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비교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데요. 이게 업데이트 조금 느려요. 하여튼 이런 데서 국토부 적을까요?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럼 괜찮아라고 넘어와요. 넘어오면 이제 이들에게 준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록관청 또 뭘 하냐 하면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취득세와 관련되면 그 흔히 말해요. 무엇입니까? 지방 세금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국세지 않습니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돼요. 세무서장에게 이 세금의 용도대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돈하고 이제 신고필증하고 들고 가면 이걸 팔아줍니다. 팔아주게 되면 이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갑구의 그 금액이 기록이 되면서 어떻게 또 국토부에 올라가요. 이게 뺑뺑뺑뺑 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되어 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 먼저 보고 또 부수적인 내용 보충할게요. 자, 우리 159페이지 보면요. 목적은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거래 당사자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과목 어느 하나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현존하는 거와 취득이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자, 방갈로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이 현존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에
잘 보셔야 돼요.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입니다. 우리 시험 칠 때 그냥 입주권 나와도 그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면 아 그렇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자, 160페이지 보면 방글로 3번에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큰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라고 양글로 1번 있는데 방글로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이건 보지 마세요. 뭐냐 하면 여기 신고 사항의 기록물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니까 요거 다 하고 합시다. 요거 일단 1번부터 10번이 좀 있는데 요것만 좀 적어 보세요. 요게 외울 때 이렇게 제가 외울 거예요. 요 밑에 좀 적을까요? 요거 좀 지웁시다. 요것만 지금 좁아가 그래요. 인계부 실계 중 자입인데요. 그 방갈로 1번의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 여기 인적사항이고요. 그리고 계약일 중도금 잔금, 여기 개. 그리고 요 3번이 부예요, 부. 그 3번에 보시면 거래대상 부동산이 있죠. 4번에 거래대상 부동산이 있죠. 그걸 3, 4를 묶어서 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5번에 부동산 면적 나오죠. 그 5번에 부동산 면적 나오고 6번에 실제 거래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거래금액 전부 다 3, 4, 5가 전부 부동산이네요. 그리고 7번이 개. 그래서 인계부 실계까지가 7번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전부 다 공통사항이에요. 요건 전부 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공동신고를 하든지 개공이 하든지 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8번 있죠. 요 8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갈 때만 들어가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관료 일단 생략할게요.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 단서 뭐예요?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저 매매계약서에 개공이 개입될 때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인계부 실계까지만 먼저 기억하고요. 이건 둘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개공이 하면 요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 추가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번, 10번은요. 주택거래 신고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거래 신고. 요것도 조금 뒤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보시면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고요. 주의할 게 있어요. 두 번째 끝에 실제 거래 금액이 6억 초과인지 이상인지 구별해야 돼요. 양도 소득세 할 때가 6억 이상이고요. 여긴 6억 초과예요. 초과. 그리고 10번 봐요. 거래 대상 주택의 입주 계획 그리고 6억 초과죠. 자, 요거 좀 정리할까요? 하는 김에 요거 좀 지웁시다. 그러면 연습 좀 해야 되니까요. 요건 조금 뒤에 말로 제가 떼울게요. 자, 우리가 이 기재 사항이 가끔 나오는데요. 신고 기재 사항입니다. 간단해요. 인계부 실계까지는요. 이건 다 공통이에요. 공통. 자, 요거는 개공이 개입돼야 돼요. 개공.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주택거래 신고일 때만 다 가요. 6억 초과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일단 하나 예를만 들면 돼요. 예.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개공이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를 했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했고 한 8억짜리라고 가정합시다. 8억짜리. 자, 그러면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인가 주택 거래 신고인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건 주택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그래서 대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신고라고 할까요? 개공 개입됐죠. 개공. 어디가 신고할까요? 대상물 소재지가 영등포구죠. 그래서 영등포구가 등록 관청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걸 기록을 할까요? 인계부 실계 중까지 적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주의할 것이 이제 이게 서초구에 이걸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구로구라고 가정하고요. 이게 서초구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건 주택거래 신고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서초구가 주택거래 신고가 아니고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 지정된 곳이 서초구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초구 자체가 주택거래 신고라고 등식이 된 게 아니고요. 주택거래 신고로 지정된 그 하나가 예전에 서초구이다는 거예요. 말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초구가 주택거래 신고로 지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주택거래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돼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나씩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0페이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양걸로 2번도 정리가 됐고요. 자, 161페이지 봐요.
거래 대금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하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너 돈 어디 있어? 이게 우리 자금의 조달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져와라 이런 것입니다. 양가로 3번 반드시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너 못 믿겠어라고 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자료 제출하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반가로 1번에 또 돈 있는 통장 내놔봐. 2번에 그럼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 우리가 대출 서류가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3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뭐 예를 들어 미리 사전에 받아놓고 돈 못 갚아가 집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그리고 4번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신뢰, 이런 양가로 3번이 추가된 조문들이고요. 자, 이제 161페이지 우리 양가로 1번부터 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적었던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부동산은 현존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축물 전국이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이고요. 여기서 거래는 유상거래가 아니고요. 매매만 국한합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매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건축물을 매매 이런 식으로 일치가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아니에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대상물이 소지하는 지역의 등록관청 시군구에 갑니다. 신고관청하면 안 돼요. 법 바뀌었어요. 자, 그럼 접수를 하는데 이 매매를 거래 당사 직거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면 인계부 실계까지 공동신고를 하는 거예요. 한데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일단 단독신고가 들어가요. 한데 이것이 매매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면 그때는 인계부 실계 중까지라 하여 개공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다는 건 당사자가 서류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사자 기록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공동신고면 그 중에 일방인이 제출하는데 전자와 직접 중에 선택하면 되지만 단독이라면 직접만 가능하고 예외로 대행할 때는 직접만 가능하다. 그리고 개공은 할 때 전자와 직접, 소공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만 가능하다. 해서 소공 주의할 것이 여러분이 신고는 못하지만 제출은 가능하다. 그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제도와 비교를 한다. 외국인 토지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는 둘 다 해라. 토지거래 허가도 받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라. 그리고 주택거래 신고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죠. 우리 결과에 예전에 적었어요. 요 앞에. 우리가 공동신고 민원인, 신고인이죠. 신고 필정 교부를 하되 즉시교부입니다. 참고로 즉시교부. 즉시교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매수인은 금인 필정 바른 걸로 본다. 그게 163페이지까지 양글 5번입니다. 자, 그 내용들 돼 있고요. 자, 이제 제목 잘 봐요. 163에 보면 정정 신청이라는 말이 있고 164에 변경 신고가 있고 해지 신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 다 지워야 돼요. 자,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이거는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되 대상자가 누군가에 따라 개공과 소공의 구별이 있었어요. 어떤 이 신고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무적이니까 안 하면 어떻게? 과태료도 나와요. 그렇죠? 벌금이라고 해야 되죠. 벌금.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도 나와요. 그래서 그 벌금도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쭉 넘기면, 과태료인가요? 166? 과태료네요. 과태료가 좀 금액이 바뀌었어요. 요것도 좀 얘기합시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고가 된 상태에서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바뀌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163회 정정 신청부터 있나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죠. 해서 이 정정 신청이 있고요. 변경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해제 신고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얘와 좀 달라요. 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니까 과태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즉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개공해도 되고 소공해도 되고 구별시력이 없어요. 구별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구별을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정하고 변경하고 조금 달라요.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정정 신청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지만 주택 거래 신고에도 나와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나와요. 하지만 변경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만 나와요. 여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 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둘 다 있는 게 정정 신청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변경 신고. 해제 신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만 나와요.
즉 주택거래신고 관계에 있는 게 무엇이다? 정정신청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상하다. 주택거래신고를 개공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조금 다가가는데요.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주택거래신고가 있고요. 있다면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못한다. 일방으로밖에 못해요. 15일, 60일이기 때문에. 자, 이때 거래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대화가 달라져요. 이때 거래가 말 그대로 당사자인가. 자, 이것이 거래 당사자라면 이것도 공동신고예요. 공동신고. 자, 이것도 당사자이면 공동신고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거래가 만약에 개공이 하게 되면 이것도 개공이 신고해요. 개공이 신고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래를 얘가 당사자가 하느냐, 개공이 하느냐, 당사자냐, 개공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를 공동신고로 가게 돼 그냥 주택법으로 가버립니다. 주택법으로 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개공이 하게 되면 이 법이 무슨 법이 돼버리거든요. 특별법이 되어서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돼요. 공짜만 적어도 이해되시겠죠?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돼버립니다. 자, 이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돼버리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주택거래 신고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끌고 오되 날짜만큼 어떻게 해라? 제도가 똑같으니까 15일로 바꾸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결과 주택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누가 개입되면? 내 자신이 개입이 되면. 그래서 이 나온 게 이겁니다. 자, 주택거래 신고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구별 잘해야 돼요. 헤어지는 데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요. 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해지 신고의 사유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주택거래 신고에서 잔금이 변경이 되면 잘 봐요. 주택거래 신고 잔금이 변경되면 전정이에요. 자, 시험 칠 때 이게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요. 요거 지역 보이시죠? 지역? 지역 보이죠? 요렇게 찾으면 돼요. 좀 유치하지만. 자, 요렇게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잔금이 바뀌면 이제 이쪽이에요. 변경형.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제가 책에다 체크해 드릴게요. 자, 163에 보면 163에 보면 양걸 1번 봐요. 거래 당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주택 거래 신고 요 두 가지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내용이 잘못 기재될 경우 또는 주택 거래 신고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의 변경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등록 관청의 신고 내용을 정정 신청. 이때 방법의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는 직접 방문이 기타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얘는 구별시력이 없어요. 신청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에 이제 접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경우 정정 신청에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해당 내용 정정하여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면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요. 바로 결과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정정 사유 보시면 방갈로 1번부터 뒤에 보면 5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암기를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이제 164페이지 보면 변경 신고는 순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역시 변경 사유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변경 신고 사유하고 정정 신고 사유를 섞어서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건 어디에 해당해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은 조금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뭐 어떻게 요거를 문제 풀이 때 제가 비교하는 거 하나 문제 넣어놨으니까 그때 하셔도 늦지 않고요. 자, 이제 해지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헤어지는데 뭐 이유가 많겠죠. 그 내용이 전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지 신고에 있어서 이것은 임의적이지만 접수가 되면 결과 나와야 한다. 접수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정정 신청은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이고 주택거래 신고의 잔금에 바뀌면 정정 신청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잔금이 바뀌면 변경 신고다. 여기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 요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실제 시험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165페이지 금지행위 나오죠. 여기 추가된 조문입니다. 해서 양걸 1번 보면 누구든지 신고에 관하여 즉 거래 당사자이거나 개공이거나 아래 1번 보시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 모두 다 포함된다 얘기고요. 자, 신고 내용의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검증 단계 신고인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본회가. 그리고 166페이지 신고 가격 검증은 이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둔 시스템이 있다 했죠. 그래서 166 제일 위에 양갈로 2번에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번째죠. 구축 운영돼 있죠. 그리고 2번 등록관청이 검증체계 활용 적정성 검증이라 돼 있죠. 요거 대상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등록관청이 두 번째 줄 보세요.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정리됐죠. 그리고 양걸로 3번 요거는 여러분 추가된 조문입니다. 15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서 시스템 계속 업데이트하게끔 한다. 그 말이고요. 자, 이제 과태료 부분 나오는데 이 과거 2천만 원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양걸로 1번, 2번, 3번, 4번 우리 전부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과태료 부분. 과태료 부분이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질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한 15억짜리 집을 샀어요.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그 대상물은 서초구에 있습니다. 서초구. 그리고 이제 계공은 뭐 노원구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 아파트라고 할까요? 맞았네요. 아파트.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자, 거래를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인 것부터 구별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대상물이 서초구에 있죠? 서초구청에 해야 됩니다. 자, 서초구청에 누가 갈까요? 계공일까요? 당사자일까요? 계공이죠. 자, 이제 계공이 갑니다. 뚜벅뚜벅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계공이 가는 것까진 좋은데 갑자기 이 당사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야, 15억이 너무 센 것 같아. 우리 저 15억 말고 금액 좀 한 8억 정도로 하면 안 될까? 저 무슨 말이냐면 15억의 거래가 됐는데 이걸 하지 말고 한 8억 정도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사람 8억에 했어요.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자, 그럼 이때 과태료 얼마 청구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또는 이 사람이 신고를 못하게끔 차단할 수도 있겠죠. 거짓 신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얘기하죠. 자, 이거는 정상적인 금액입니까? 거짓된 신고입니까? 그렇죠. 거짓 신고죠.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대상물이 따라 요 대상물요. 요즘 대상물이 아파트죠. 이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걸로 3번을 좀 보세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게 거짓 신고죠. 방갈로 1번에 보면 부동산을 매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 현존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갈로 2번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여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이 대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즉 쉽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현존하는 우리 대상물 같으면 취득세, 감면 없는 거예요. 원래 금액이 곱하기 3배를 하는 거죠. 3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방갈로 1번 3배 이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무 할인 혜택 없는 것 원래 금액에. 그리고 2번 보시면 이건 취득 가액에 장래 취득할 거니까 이 취득 가액에 0.5% 5%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뭐 3배보다 더 남는 것이 있다면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렇고요. 요걸 먼저 외우세요. 거짓 신고는 대상물에 따라 달라진다. 외우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15억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15억 정상적으로 했어요. 자, 했는데 이제 이 당사자 중에 매수인을 봤어요. 매수인. 꼴랑 3살입니다. 3살. 야, 3살짜리 15억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자, 그러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빨간색끼리 흰색끼리 보세요. 증빙서류 요청을 합니다. 싫어. 거부했어요. 거부하게 되면 얘한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져요. 그게 어디 있냐면 166의 양갈로 1번 봐요. 거래대금 지급을 전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행하지 않을 때, 즉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떨어져요. 외우셨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노란색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죄송합니다. 15억을 8억 했잖아요. 15억을 8억 했는데 이때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요청했어요. 거짓 신고하라고 요구했어요. 이 요구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요거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 166페이지 방갈로 1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 거부한 자. 2번 계공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 요게 나오죠. 그래서 3번에 신고하는 행위를 조정, 방조. 그리고 네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할 수 있는 자료 외. 이 자료 외도 500입니다.
해서 외울 때 과태료 의외로 쉬워요. 일단 거짓 신고와 거짓 신고 요구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거짓 신고는 요 두 개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증빙자료 미제출할 때 3,000, 나머지 500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서초구청장은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은 대상물 소재지의 등록 관청이고 노원구의 개공, 즉 노원구청장은 개공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초구청장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내리면 관련 등록 관청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67페이지 양갈로 4번이에요. 그거 보시면 과태료 신고를 받은 관청에 부가징수하되 이 경우 개공이 과태료 부과한 관청에 부과하려고 10일 동그라미 하세요. 10일 이내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169페이지 제가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169페이지부터 해서 요 이야기는 제가 잠시 쉬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